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필기고 드시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일장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등등이 하나의 묶음으로 나오는 1급 시험도 있고, 또 그냥 빼놓지 않고 어떤 때는 뭐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그 영역으로서 공무원 시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회복지 실천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뭘까? 우리는 첫날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이 제도권 또는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과 또 현장에서 실천적 접근을 하는 것이 또 각기 다를 수도 있고 뭐 분리될 수 없겠습니다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또 거시적 접근 이렇게 하면서 개별 사회사업, 또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사회복지 실천, 또 그에 대한 이런 실천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법을 가지고 실천, 기술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법령의 범위나 정부의 제도 안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실천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자, 거기 보시면 하나하나 적절해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들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다. 뭐 가운데 말은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공부하신다면 아시라고 봅니다. 정부의 제도 안에서 둘째 줄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둘 바꿔서 현장에서 실천해 옮기는 활동이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끝에 나와 있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이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셋째 줄, 앞에 있는 형용사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조 활동이다. 또 다섯 번째, 또 여기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정부의 제도나 법령의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실천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글자로 얽매이지 마시고 아는 걸 그대로 이걸 가지고 문장을 쓰라는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있다면 면접식에서 사용하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다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정의도 역시 사실 여기 일반적 정의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목차를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리치몬드 여사 것도 있고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 리치몬드 여사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리치몬드의 사회복지 실천은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917년 사회진단, 1910년대 후반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뭐라고 사회복지 실천을 설명을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줄 바꿔서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자, 여기 나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환경, 개인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어울리고 있으면 적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면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대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후덕지근하고 비가 올려는지 벌써 이 습도 환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습도 환경이 지금 나를 쾌적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난 지금 이 습도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물질 또는 물리, 공간적, 또 인적, 물적 이런 따질 것 없이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적응하고 있다. 그러지 못한 상태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부적응 상태,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응 상태, 뭔가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을 통해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인격 발달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인격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퍼스널리티는 인성, 성격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격이라고 해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생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 개개인의 속성이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말은 인격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은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번역을 인격으로 갑자기 도덕책이 됐습니다.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인격 발달, 성격적 조화니까 적응 상태로의 복귀,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 또는 일련의 원조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현대식으로 고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그 원인을 부정의도 찾는 것은 기능론적 입장이고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갈등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실질적으로 197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하는 이론 개념이기 때문에 이 1917년 이 시기에는 모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기능론적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리치몬드가 하고자 하는 말도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전문가의 원조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적응을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번역하는데 갑자기 인격 발달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자가 감히 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인격 발달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다 보니까 마치 도덕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교재도 똑같이 인격 발달, 인격 개발 이런 말을 썼어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활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또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이 말은 뭘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이 말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누구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이크로적 접근,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중범위적 접근, 조직이나 큰 더 다국적 기업이나 같은 이런 조직이나 또는 지역사회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바로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개인과 환경을 하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이 말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적 과정을, 이 말은 뭐야? 이 당시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국 사회사업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교육협회는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 자, 교재 다 있으냐, 여러분 손으로 적어보시. 시험은 눈과 손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면, 목적, 우리가 앞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 누가? 전문가하고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까지 쓰면 옛날 말이 되겠어요. 당면 문제 해결, 당면 문제 해결 능력에 함양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의 함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갖춰봤자 마당이 깔리지 않았으면, 어떤 자료가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자원, 또 체계와의 연결을 해주는 것을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도 갖추고 또 그러면 쓸 수 있는 자원도 갖추고 했는데 마당이 안 깔렸으면 그럼 마당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가면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 형성에 기여, 공헌 이렇게 하는 것도 부수적이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손생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기 보면 사회적 기능 회복 나와 있죠? 어떤 회복을 한다는 것은 이미 회복되어야 되는 어떤 손상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기능, 사회적 기능의 회복. 사회적 기능의 회복. 과거에 손상된 이죠.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목적하고, 또 지금, 또 현재 입장으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제공.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자원의 제공. 자원 제공의 기능을,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자원 제공의 기능을 또 하나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미래에 다시는 그런 문제, 역기능을 가진 사회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사회적 역기능, 예방기능, 그러죠? 사회적 역기능, 예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자에는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지만 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 4가지에다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3가지, 그래서 암기할적에는 거기 보행의 그 사회사회의 기능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 지금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기능,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기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가지고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과정 그러면 보통 5개 시기,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개 시기로 설명을 합니다. 사복 실천의 발전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통합기, 그리고 다원화기, 이렇게 5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태동기는 19세기 후반. 그래서 민간 부문의 개입이 전문화 또 본격화된 이 시기를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자선조직협회와
자선조직협회와 그래서 또 인보관운동 뭐 SH라고 SM이라고 인보관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869년부터 1884년부터 이렇게 그래서 19세기 후반을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직 확립기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회 전문직 확립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프렉스너의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적어보시고 프렉스너는 한마디로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 라고 했을 적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사회복지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프렉스너의 비판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계가 발칵 뒤집히죠. 아주 구체적인 근거 5가지를 조목조목 대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내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1917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란 책이 나오면서 이론 정립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1915년 이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사이에 사회복지가 전문직다운 강령도 갖게 되고 전국 조직도 갖게 되고 전국 대의도 열리게 되고 또 그러면 전문 자격증 시험도 생기게 되고 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교육기관들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직화 됩니다. 자, 이건 나머지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이 사회복지 실천이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는 분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사회복지 실천은 개별 사회사업만 존재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제는 개인적, 미시적 접근을 해가지고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수준으로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또 1940년대는 집단사회사업도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이렇게 전문직 분화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1970년, 1960년대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뭐 나누게 교적 부분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종래의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원인을 가진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만 해결해주면 문제는 풀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를 가진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급증하는 거예요. 전문화의 심도는 높아졌으나 이렇게 파편화되다 보니까 파편화된 서비스를 가지고는 복합적 동기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50년대부터는 통합적 움직임이 등장을 합니다. 통합적 움직임이. 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든 뭔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런 파편화된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파편한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50년대도 60년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 심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그러면서 다양한 이론 기법을 통하여 뭔가 공통 원리를 찾아가려는
공통의 원리를 찾아가려는 이러한 실천의 노력이 1950년대, 60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나 또는 콤튼과 갤러이의 6체계 모델이나 또는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이나 또 1957년에 나왔던 펄먼 여사의 문제해결 모형이나 이런 등등의 통합적 노력이 이렇게 이루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원학기는 1970년대 이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원학기. 이때부터는 단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런 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부여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또는 역량 강화 모델 등등등 다양한 이론들이 그런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소위 생태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태체계 이론의 보편적 적용이 있죠. 사실은 생태체계 이론은 포업하에 여기 나올 점 여기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계에 나온 점 보편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가 197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환경 시작이야 통합계의 시작이 됐지만 이 70년대는 그런 특징으로 자 먼저 우리가 큰 틀로 봤으니까 이 특징 봐주시고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어요. 여러분 101쪽에 보시면은 그 박스도 있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 야박스럽게 딱딱 칼로 자르지 말고 교주파풍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민간활동의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세기 후반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선조직협회와 또 인보관 운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1969년 영국에서 일어난 자선조직협회의 운동과 그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했지만 거기에다가 인보관 운동까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접목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 우리가 배웠던 자선조직협회에 나와 있는데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1869년 비효율적 민간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되어 활동했다.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방문은 자선조직협회의 4대 구성요소 그러면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소위 우회방문은 또 직접 개별 방문조사, 협회나 위원회 등록, 기관 간 협력 및 그를 통한 서비스 조정 이 네 가지를 자선조직협회의 4대 특징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우회방문을 활용하여 빈민층 교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빈민조사 및 등록을 통한 조직간 활동의 조정과 협력을 추구하였다. 조직간 활동의 조정 이 말을 또 한다면 조직간 자선조직 간 조직간 활동의 협력과 서비스 조정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보관 운동 나와 있지요. 인보관 1884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이 세워졌고 1889년에 인보관인 허라우스가 시카고에 설립되었다. 자, 인보관 운동의 출발은 1884년 런던에서 만들어진 토인비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이 1886년에는 2년 후에 미국에서 뉴욕 글린 길드가 만들어지고 1889년에 나선 아담스에 의해서 시카고에서 허라우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도 보면은 첫째 줄 102쪽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빈민들을 거주시키면서 환경 개선과 함께 빈민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인보관 운동 참여자들은 다양한 둘째 줄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자, 인보관 운동 참여자들은 둘째 줄 집단적 노력을 실천하였으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서민 교육도 실시하였다. 인보관 운동은 오늘날 집단사회사업이나 사회행동 또 지역사회 조직활동의 원조로 평가되고 있다.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쭉 정리를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태동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1900년대에서 1920년대, 1920년이 아니라 192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프렉스너우 비나가 나와 있는데 프렉스너는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5개의 구체적인
이 사유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프렉슨의 비판 나와 있지요. 프렉슨의 비판. 박스 밑에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지금 계속 겨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다뤄져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이유. 또 사회복지는 독자적인 지식체계나 전문 기술이 없다. 사회복지는 전문직 자격제도가 없다. 사회복지는 전문직 조직이 없다. 사회복지는 전문직으로서 실천 강령이 없다. 윤리 강령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5개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1915년에 프렉서너가 비판을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특히 리치몬드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데 그 출발을 리치몬드의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뒤에 책이 나와 있으면 미리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리치몬드 여사의 활약으로 1898년 최초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나중에 뉴욕 사회복지대학으로 발전하는데 1919년에는 그때 겨우 하나 생겨서 있었던 것이 1919년에는 미국 내 사회복지대학이 1개가 아니라 17개로 나왔고 1920년대에는 석사과정까지 등장할 정도로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이런 노력이 1910년대, 1915년 이후부터 아니면 더 좋은다면 1917년 리치몬드의 책이 나온 이후부터 경주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론 정립을 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이론 기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우리 사회복지 실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주제질 끝에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이 환경으로부터 개인 내부로 옮겨가게 되었다. 바로 이런 과정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3번입니다. 이론과 방법을 최초 제시킨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라는 책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 중요히 표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무급 종사자 제도에서 이제는 임금체제도 정립이 되고 전국 단위의 조직도 만들어지고 전국 단위의 대의도 열렸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 1915년, 사실은 1915년 한 20년이 중반까지 약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노력, 이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노력을 그냥 이렇게 쭉 적었던 겁니다. 다음에 1920년대부터 50년대는 전문직 확립기에서 이제 전문직이 세분화되어가는 전문직 분화기. 종래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해서는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회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별 사회사업을 넘어서 집단 사회사업도 지역 사회 조직 사업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올라된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치몬드 여사로부터 진행된 이론 정립이 점차 분화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1920년대에는 페이지 넘어가시죠. 진단주의, 그리고 1930년대에는 기능주의 또는 심리사회 모델 등등이 이렇게 쭉 발전해 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비교는 여러분들 뒤에 또 다뤄볼 겁니다만은 그냥 1번, 2번 박스는 뒤에 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으로 해서 거기 보시면 1930년대에 프로이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진단주의 학파와 랭크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학파 사이의 논쟁이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 문장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1930년대부터 프로이드 이론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 등장한 진단주의 학파와 이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이론 갈등은 1930년대 있지만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진단주의가 등장한 것은 1920년대, 기능주의가 등장한 것은 30년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은 3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넘어가서는 통합기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통합기.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1번 복잡 다기해지는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에 대해 과거 방법론별 접근 방법은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등장했다. 전통적 방법은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4번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통합 시도를 하려는 그 노력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1929년에 있던 밀포드 회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밀포드 회의라는 말은 출제가 안 됐지만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통합 방법론에 등장 나와 있죠.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뭔가 공통의 원리나 기법이나 원리 또는 개념 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통합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보시면 통합적 맥락에 의해서 수행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들은 자 추천해야 되겠죠.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이런 소리 말고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생태체계 이론적 증거를 사용해서 다양한 광범위한 이론과 계획 방법으로부터 뭔가 실천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통합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했다. 4번 심리 내적 영역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5번 똑같은 말 개입을 주로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환경에게만 초점을 두는 이계도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접근으로 바뀌어졌다. 그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8번 중요 표시하시고 8번 함정으로 나오는 영역이 됩니다. 사회복지 통합론에서는 사회사업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맞추어 클라이언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가 말하면 전문가의 눈으로 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인간과 상황이라는 전체 관련성 하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사회 눈으로 본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요구를 기점으로 인간과 상황이라는 전체 관련성 속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합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나왔던 것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 통합적 접근 모델에서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나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저메인과 기터맨의 생활 모델 다 뒤에 다룰 겁니다. 셀러베이의 권한부여 모델 이런 등등이 등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넘어가서 이젠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통합화가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2번에 보면은 전통적 파편화된 전문화된 이런 방법론에서 생태체계론적 관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제는 몇몇 빈곤이라든지 질병 같은 몇 개의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장애, 보건 등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황에 맞는 역할,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역할, 또 개입 전략의 다양성, 병리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는 이런 방법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실천 모델로 과제 중심 모델이나 강점 관점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등등등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7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사 윤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